네, 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품사들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관계원이라고 하는 조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할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계원 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품사 자체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나중에 나오는 개념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관계원에서 그 명칭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볼게요. 관계어는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에요. 이때 자립성 있는 말은 보통 체언으로 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언들이요. 그리고 문법적 관계란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끔 문장 성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다음 파트에서나 다룰 개념인데 최대한 간략하게라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거나, 여기서 먼저 끊고, 그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여기서 또 끊고, 둘 이상의 말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이 각각이 조사의 하위 분류들의 정의를 합쳐 놓았다고 보면 돼요. 자격을 가지도록 한다는 말은 격조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고유한 의미를 더해준다는 것은 보조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둘 이상의 말을 이어준다는 것은 접속 조사를 말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본문을 먼저 볼게요. 정의에서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은 주격조사, 그리고 목적격 조사 같은 격조사를 말합니다. 격조사에서 격은 자격을 말하는데 이는 체언에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격은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죠. 아래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격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조사가 붙은 말들은 모두 뭐가 되고 있죠? 네, 문장 성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요.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가 됩니다. 이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혹격 조사는 이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독립어가 되는 것만 차이가 있네요. 문장 성분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장에서 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나눈 이름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신발이 예쁘다 에서 주격조사 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말이 주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쁘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를 볼게요. 철수의라고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고 있어요. 관형어는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철수의라는 말이 뒤에 오는 아버지는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밥을에서 목적격 조사 을은 먹었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회장이에서 이는 복격 조사로서 보어를 표현하고 있고, 방에서의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격조사가 붙은 말은 그 단위가 문장 내에서 일정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보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는 고유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사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전한다 할 때 의미도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먼저 가 문장을 볼까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 영희가 밥을 먹는다. 이때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뿐 별다른 의미가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나를 보겠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영희도 밥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가와는 달리 영희라는 인물도 철수가 하는 그 행위와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한다. 이러한 의미가 더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조사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식의 보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는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둘 이상의 말을 접속, 연결해 주는 걸 의미해요. 다를 보면은 나는 축구와 농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축구라는 말과 농구라는 말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주로 체온과 결합을 하고요. 물론 다른 말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온과 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선물과 같이 으로부터 의 세 개의 조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조사가 연속해서 결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치면은 어떤 이 형태의 교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말이 오는 의문적 조건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문적 조건에 의한 이 형태 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표는 조사의 하위 분류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는 이미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 알고 있거든요. 조사들의 의미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격조사에서 주격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조사에는 이가에서 깨서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격조사를 뭐로 외웠냐면은 은는 이가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는 은는 있죠. 이거는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를 은는 이가 이렇게 외우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이가, 에서, 깨서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이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 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앞말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같은 형태가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기 때문이에요. 주격 조사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 했나요? 주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서술어가 표현하고 있는 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대상을 얘기해요. 보시면은 자 보냈어 교과서를 그럼 보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래도 볼게요. 수업을 준비하고 계셔.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는 게 결국은 누구야?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서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오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이거를 보면은 잘 끝나다 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누구예요? 네, 회의입니다. 회의가 끝나는 거니까. 그럼 학교에서는요? 이거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어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위에 있는 걸 볼까요?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해 뭐라고 해? 그러면은 뭐라고 하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누구예요? 네, 학교입니다. 학교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요. 차이점 눈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2021년 6월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깨서는 앞에 오는 체언이 높임의 대상일 때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사나 형용사처럼 모양이 변하는
가변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책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모양을 바꿔서 책이고 책이니 이런 식으로 어미가 바뀌면서 모양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변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한편 고전 시가 다처럼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없죠? 간단하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을 밖에 없어요. 간혹 모음 뒤에서 르이 리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왼쪽을 보겠습니다.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의 경우 주어나 목적어와 상관이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을 볼까요? 방이 깨끗하지가 않네. 혼자 그곳에를 갔니? 이때 가가 붙은 말 그리고 르이 붙은 말이 체언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체언은 아니에요. 이미 여기부터가 특이하죠. 그 다음 그러면 가가 붙은 말과 르이 붙은 말이 각각 주어와 목적어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방이 깨끗하지가 않니에서 주어는 방입니다. 그리고 혼자 그곳에를 갔니? 를 보면은 가다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애초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목적어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뭐라고 해석하냐? 격조사이지만 마치 보조사처럼 그냥 앞말을 강조하고 있네. 그래서 보조사적 용법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앞에서 살펴봤던 품사 통용이라는 개념 있죠. 이걸 토대로 가와 를 같은 경우에는 격조사로도 쓰이고 보조사로도 쓰여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얼마든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복격조사입니다.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그렇게 이거를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가 복격조사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되다 있죠. 아니다 있죠. 앞에 이와 가가 옵니다. 따라서 이 말이 보어가 되고 이 말이 보어가 되는 겁니다. 복격조사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복격조사다. 이렇게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관형격 조사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의 하나뿐이에요.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은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관형어란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걸 얘기해요. 관형격 조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나를 보면은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의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동생이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의 사진은 어머니를 찍은 사진, 어머니가 소유했던 사진, 어머니가 찍은 사진 등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역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사격 조사입니다. 앞에 살펴봤던 격조사와 차이점이 많죠. 일단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띄나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앞에 격조사에서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의미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부사격조사는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격조사를 이거 실질 형태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의미도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와 있는 거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찝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격조사와 형태가 비슷하죠. 그렇지만 부사격조사의 에서는 동작을 하는 그 위치 혹은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축구를 하는 공간이란 의미, 그리고 부산에서처럼 출발점이란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를 보면은 에게와 애가 나와 있는데 앞에 오는 말이 유정명사,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것들이 오면은 에게가 오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 오면은 애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뭐뭐로서 혹은 로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로서라는 말은 자격일 때 로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우리 학교 대표로서 대회에 나갔다. 이때는 로서를 써야 하죠. 그럼 로서는 언제 쓰냐?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재료나 도구나 수단일 때 로서를 씁니다. 철수가 밀가루로서 빵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나는 문법의 정수로서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재료나 도구나 수단일 때 로서를 쓰는 거죠. 그 다음 공동 혹은 동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행위나 그런 것들을 함께 한다는 의미일 때 동반, 공동의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두 대상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공동의 의미, 동반의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도 있는데 비교는 동등 비교와 차등 비교가 있습니다. 동등 비교는 두 대상이 비슷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차등 비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등 비교에는 만큼이라는 조사가 쓰이고 차등 비교는 보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와, 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의 의미로도 쓰이고 이때는 차등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동등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암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 차례 보면서 그냥 눈에 익혀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혹격 조사입니다. 무언가를 부르는 말에 쓰이는 조사예요. 보시면은 아, 야 라는 조사가 있고 또 아래 여, 시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여나 시어 같은 경우는 시나 기도문 등의 문어체일 때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여기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다룰 거는 보조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조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꽤나 많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은는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철수는 과학을 잘하고 영희는 수학을 잘해. 이렇게 하면은 철수와 영희를 대조하고 있죠. 또는 철수가 과학은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네, 다른 과목들과의 비교해서 과학을 더 잘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어떤 의미가 하나 더 있냐면 화제 혹은 주제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나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제 직업은 학생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은 단독 혹은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철수가 과학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과목 중에 딱 과학 하나만을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단독 혹은 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편 수가 적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엄마 1,000원만 주세요 하면은 1,000원이라는 작은 수치의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만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도라고 하는 보조사는 포함이나 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가 과학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다른 과목들도 잘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과학이라는 것도 잘해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함이나 더함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저까지조차 이 녀석들은
화자가 잘 기대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일일 때 씁니다.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너까지 나를 못 믿니? 너조차 가겠다는 것이야? 이렇게요. 그 다음 그려나 그래는 강조나 감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같은 경우는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뒷말이 어떤 게 올지 대충 예상이 되죠. 뭔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말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없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는 높임의 의미를 더하고 있어요. 어제는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제는 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보조사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 위치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나 문장을 볼게요. 보면은 는이라는 대조 혹은 화제를 나타냈던 보조사가 위치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철수가 과학만을 잘한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했죠? 다른 과목들 중에서 과학이라는 과목만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만이라는 걸 지워보세요. 그러면은 철수가 과학을 잘한다가 되겠죠? 라 자체만을 보면은 비문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지워지게 되면서 본래의 문장과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비문이 돼서라기보다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보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접속 조사를 살펴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접속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조사는 말 그대로 앞에 오는 체온과 뒤에 오는 체온을 연결해주는 조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와나 과 이런 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랑, 하고, 며와 같은 조사들도 있습니다. 와 같은 경우에는 체온과 체온 사이에만 올 수 있는데 랑, 하고, 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오는 체온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와, 과 이 녀석을 보면은 뭐랑 모습이 똑같나요? 앞에 살펴봤던 부사격 조사와 모양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법 개론서들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또 문법 학자들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조금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를 토대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실제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볼게요.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사격 조사에도 와, 과가 있기 때문에 접속 조사 와, 과와 구분해야 한다. 나는 꽃과 나무를 사랑한다 에서 접속 조사 과가 쓰인 꽃과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이와 달리 나는 누나와 눈이 닮았다에서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 누나와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로 생략할 수 없다. 일단 필수적 부사어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건 뭐였나요? 생략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거는 바로 부사격 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접속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체온을 그저 연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두 대상을 대등하게 병렬시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동, 동반, 혹은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동이다, 동반이다 함은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짝을 이루어 함께 어떠함을 나타낸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죠. 이런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면은 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접속 조사가 쓰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와나 과 같은 경우에는 그저 앞에 오는 체온과 뒤에 오는 체온을 연결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더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사격 조사가 쓰인 경우 이때를 볼까요? 닮았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짝이 되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고, 또 다르다라고 했을 때 비교하는 대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다, 만났다라는 어떤 행위에 짝이 되는 대상을 역시나 나타내고 있죠. 이것처럼 부사격 조사로 와, 과가 쓰였을 경우에는 공동이나 동반, 비교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왜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의미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문장에서 쓰인 서술어의 성격 때문입니다. 접속 조사가 쓰인 문장과 달리 부사격 조사가 쓰인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때 서술어는요, 반드시 어떤 둘 이상의 대상을 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닮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어떤 대상을 닮았는지에 대해서 그 대상이 필요하죠. 다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다 그리고 만났다 모두 둘 이상의 대상이 제시가 되어야 해요. 만약에 그런 대상이 나와 있지 않는다고 치면은 그 문장은 비문이 되죠. 만약에 철수는 아버지와 닮았다 해서 아버지와가 생략된다고 보세요. 철수는 닮았다. 이렇게 되면은 비문이죠. 아래에 있는 나머지 예시들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때 와 과가 붙은 대상들 있죠? 아버지와 민수와 영희와 그리고 친구와, 이것들 모두 뭐가 되냐면 필수적 부사어가 됩니다. 일단 부사격 조사니까 당연히 그게 붙는 대상은 문장 성분으로서 부사어가 되죠. 보통 부사어는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사어 중에서도 생략이 되면은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녀석들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어찌 되었든 이렇게 특정한 서술어가 오는 경우에는 와, 과가 붙은 말이 필수적 부사어가 되고, 그래서 그때 쓰인 조사가 바로 부사격 조사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대칭 동사 혹은 대칭 형용사라고 합니다. 일단 설명하기 쉽게 대칭 동사라고 부를게요. 이 말은 문제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대칭 동사는 반드시 둘 이상의 대상, 어떤 짝이 되는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왼쪽을 볼까요? 사귀다, 친하다, 악수하다, 통화하다, 비슷하다, 모두 나 말고 다른 대상이 필요한 서술어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대칭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칭 동사가 쓰였을 때 와, 과가 오게 되면 이것들은 모두 접속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반면에 접속 조사 같은 경우는 와가 붙은 말이 생략이 돼도 문장이 성립을 합니다. 시 와가 생략이 되더라도 철수는 소설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빵 과가 생략이 되더라도 우유는 맛있다 이렇게 해도 비문이 되지 않죠.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먼저 첫 번째로 의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냥 접속이냐 아니면은 동반 혹은 공동 혹은 비교의 의미를 갖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생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생략이 가능해, 생략이 불가능해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운 게 아니라 대칭 동사라는 개념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략이 왜 가능하고 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어순이 있습니다. 어순이 변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거든요. 접속 조사가 쓰인 경우에는 와가 붙은 말이 병렬되는 대상과 어순이 바뀔 경우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 문장에서 시와를 소설 뒤쪽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죠? 철수는 소설을 시와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비문이 되어버려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를 볼게요. 와가 붙은 말을 앞에 오는 체온과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 와를 철수 앞쪽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철수는 닮았다가 됩니다. 어때요? 문장이 비문이 아니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로도 우리는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접속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존재해요.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다의 문장에서 이때의 와는 결혼했다가 대칭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사격 조사가 맞을 겁니다. 공동이나 동반을 의미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철수가 A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영희는 B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철수는 A랑 결혼했고 영희는 B랑 결혼했어. 어쨌든 철수랑 영희가 결혼한 건 맞죠? 서로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면 이때의 와는 단순히 그냥 철수와 영희를 병렬시키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마치 빵과 우유는 맛있어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본다면 이때 쓰인 와는 접속 조사가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실제 이 내용은 문법 개론서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중에 배울 개념인데 혼문장 그리고 겹문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겹문장은 문장이 두 개인 거, 혼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이 하나인 거. 그런데 접속 조사와 과가 쓰인 경우에는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봐요. 반대로 부사격 조사인 경우에는 그냥 혼문장으로 보고요. 왜 접속 조사가 쓰인 문장을 겹문장으로 보냐? 어떻게 보냐면 빵과 우유는 맛있다라는 문장의 경우에는 빵은 맛있다 그리고 우유는 맛있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이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견해는 최근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아까 앞에 본문에서 제가 언급한 그 모의고사예요. 한번 볼게요. 접속조사에는 와, 랑, 며, 하고 등이 있다. 우리가 다 살펴본 거죠. 그리고 체언의 의문 환경에 따라 의문적 조건에 따라 이 형태가 교체된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랑하고는 마지막 체언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런데 부사격 조사에도 와, 과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차이점은 뭐냐면 생략할 수 없다는 거 혹은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내용이 빠져있는 게 뭐냐면 부사격 조사와 과 이것뿐만 아니라 위에 살펴봤던 랑이랑 하고 이 두 녀석도 와, 과와 마찬가지로 부사격 조사로도 쓰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나는 시와 음악을 좋아한다에서 시와 음악을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우리가 배운 목적격 조사 을을 있죠. 그게 붙으면 일단 무조건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을이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 내가 벼루와 먹을 가져오너라 해서 벼루와를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된다. 자,
생략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대칭 동사가 쓰이지 않은 접속 조사일 때 가능했습니다. 보니까 가져오다는 말은 어떤 짝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칭 동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와는 접속 조사이고 얘를 생략해도 문장이 비문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3번 건너뛰고 4번부터 볼게요. 가방과 신발을 샀다에서 과는 부사격 조사로서 가방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된다. 부사격 조사가 되고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된다는 말은 대칭 동사일 때를 말하겠죠? 근데 사다라는 서술어는 어떤 행위에 짝이 필요한 대칭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쓰인 과는 그저 접속 조사일 뿐입니다. 앞에 있는 가방과 신발을 연결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수박하고 참외하고 먹자와 같이 하고는 결합하는 체연의 끝 음절의 음운 환경이 달라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렇네요. 자음으로 시작해도 하고 모음으로 시작해도 하고 형태는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친구랑 나랑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 에서 랑은 체언들을 이어주는 접속 조사이다. 자, 일단 접속 조사란 말은 대칭 동사가 아닐 때이겠죠. 만들다라는 말은 대칭 동사가 아닙니다. 꼭 어떤 행위의 대상이 짝이 필요한 대칭 동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때의 랑은 접속 조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진짜 접속 조사라면은 생략을 해도 말이 되겠죠. 한번 친구랑을 생략해 볼까요? 그럼 뭐가 되죠? 나랑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 랑이 마지막에 안 붙었다고 칠게요. 그냥 친구랑 나는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 말 되나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함께 만들었다고 했는데 함께 만든 대상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색해요, 문장이. 그리고 접속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친구랑을 저 뒤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나는 친구랑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 어때요? 말 되죠? 자, 생략을 하면은 말이 되지 않고 어순을 바꿔보니까 말이 되고, 이거 어떤 것의 특징이었어요? 부사격 조사 와의 특징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에는 생략을 하게 되면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닮았다. 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만약에 바꿔보면은 말이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철수는 닮았다처럼요. 지금 이거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접속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함께라는 말 때문입니다. 대칭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짝이 존재해야 되는 용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용언들도 이런 대칭 동사로 만들어버리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사격 조사가 쓰일 때처럼 어순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생략이 가능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번은 조금은 애매한 부분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답은 일단 3번은 아니었고 4번이었어요. 지금 이 문제가 7월 모의고사인데 7월 모의고사 혹은 4월, 5월, 10월 이런 모의고사들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거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그냥 이런 거구나. 여기서는 좀 다른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보면은 일단 랑이 쓰였으니까 얘는 접속조사 랑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부사격 조사에서 랑이랑 하고를 빼놓은 이유도 좀 이해는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랑을 그냥 접속조사야 라고 보기 편하게끔 일부러 설명해서 랑과 하고를 부사격조사에서 제외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어찌 되었든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 더 알아보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의존 명사 그리고 조사가 형태가 동일한 경우예요. 자, 우리말에 만큼, 대로, 뿐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의존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는 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거를 격조사냐 혹은 보조사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조사로 할게요. 두 가지 쓰임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의미라고 하는 게 한 번에 확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큼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띄어쓰기예요. 조사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죠? 앞말 체원과 붙여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의존 명사는요. 앞말과 반드시 띄어서 써야 되고 그 앞에 오는 말을 관형어라고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1번 볼까요? 노력한 만큼 이라고 해서 노력하다 라는 말이 노력한 이라는 관형어의 형태로 뒤에 오는 만큼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하는도 검사하다 라는 용언이 검사하는 이라는 형태로 뒤에 오는 만큼을 꾸며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본문 맨 아래줄을 볼까요? 이때 관형어는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먹다로 예를 들었잖아요. 뒤에 어미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미가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미가 이런 어미가 왔다고 볼게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은이라는 어미로 인해서 앞에 오는 먹은 이라는 형태가 뒤에 오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앞에 오는 말이 동사는 동사인데 그게 관형어로서 기능하고 있어. 그래서 동사의 관형사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오는 관형사라는 말은 뒤에서 배우게 될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관형어라 같지는 않지만 하는 기능이 비슷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관형사처럼 혹은 관형어처럼 뭔가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 어미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명사 앞에 오는 관형어는 모두 동사 혹은 형용사에서 이런 식의 어미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대로도 볼까요? 들은, 도착하는 모두 듣다, 도착하다가 모양이 바뀌어서 뒤에 오는 것들을 꾸며주고 있죠. 뿐도 마찬가지예요. 들었을 뿐이라고 해서 듣다에다가 어미가 붙여져서 뒤에 오는 뿐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의존명사와 앞말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존재하고 조사에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의존명사 앞에는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온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의존명사 앞에는 뭐가 온다고요?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와서 띄어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조사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앞말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체언이 오게 되죠. 이 차이점을 가지고 그대로 선지로 가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1번 아는 대로 모두 말하여라. 아는 이라는 말은 알다에서 온 거예요. 그쵸?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띄어써야 되겠죠. 얘는 의존 명사입니다. 잘못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입니다. 그래서 띄어써야 되는데 붙여 쓰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3번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었다. 생각이라는 체언에
뒤에 대로라는 조사가 왔다고 봐야 됩니다. 붙였어야 되는데 띄어쓰고 있으니까 틀렸네요. 4번 손님들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 먹다라는 말에서 어미가 바뀌어가지고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띄어쓰기 제대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만큼은 의존 명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도 이어서 볼게요. 그 사람은 말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 말은 그냥 체언이니까 뒤에 오는 만큼은 조사가 될 거고, 그래서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서 쓰고 있으니까 5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의존명사 앞에 오는 거는 동사나 형용사들이 그냥 어미가 바뀐 것 뿐이라는 거. 그게 마치 관형사처럼 쓰인다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는 관형사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미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은 어간, 어미, 활용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꽤나 많이 해가지고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먹다라고 하는 용언이 있습니다. 이때 뒤에 있는 말들을 막 바꿔보면은 먹다, 먹니, 먹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것들이 바뀌어서 모양이 변하니까 얘네를 가변어라고 했습니다. 품사 분류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 그리고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이런 용언에는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먼저 동사부터 살펴볼게요.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본문 내용 볼게요.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을 표시하되 그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나타낸다. 가를 보면은 읽다, 날다, 먹다가 있죠. 이 동사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늘을 날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이런 어떤 행동과 과정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동사는 움직임, 행동, 과정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제가 작년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맡았거든요. 그때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동사.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독서 이 단어가 동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독서는 동사가 아니라 뭐다? 명사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물어보니까 그게 뭐지? 이렇게 저도 조금은 당황했는데, 독서가 왜 명사가 되냐면 독서라고 하는 거는 책을 읽는 행위 있죠. 그 행위에다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해요. 독서라고. 여기에는 어떤 과정이나 움직임이나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읽다는 동사가 되고 독서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렇게 되게 당연한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당황을 하곤 한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 동사는 여러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를 떠올렸을 때 연상이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먹다, 먹다, 읽다, 달리다, 주다 이런 것들 일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 그 다음 나를 보면요. 흐르다, 피다, 솟다, 썩다 이거는 사람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강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처럼요. 그 다음 다를 한번 볼까요? 알다, 모르다, 믿다, 생각하다. 이거 움직임이 맞나요? 아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국어 문법에서는
이렇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들도 움직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사가 돼요. 나중에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몇 가지 배울 건데 그 기준들도 모두 부합하고 있어요. 동사로서. 그 다음 동사는 용언에 속하므로 당연히 어미와 결합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나중에 우리가 문장 파트 가서 배울 때 기본 지식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그때 가서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본 지식들을. 부사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문장 성분 중에 하나예요.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달리는 건 달리는 건데 빨리 달리고요. 또 책을 읽는 건데 열심히 읽고 밥을 먹지만 맛있게 먹어요. 모두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용언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하위 분류로서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으면은 자동사, 목적어가 있으면은 타동사입니다. 이때 목적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을 이런 목적격 조사가 붙은 말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달이 매우 밝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달이 가지고 있는 성질 또 그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형용사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동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예시문을 볼게요. 슬프다나 슬퍼졌다 모두 슬프다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품사로 따져보면은 슬프다는 형용사가 되고요. 슬퍼졌다. 본래 모양은 슬퍼지다겠죠. 슬퍼지다는 동사가 됩니다. 우리가 형용사를 설명할 때 형용사는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얘기해요. 반면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처음과 끝이 있고 이거를 과정적으로 드러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동사를 얘기할 때 움직임, 과정, 행동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같은 경우는 그냥 특정 시점에서 슬픈 상태야. 이거를 드러내니까 형용사고요. 슬퍼지다는 이렇게 과정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됩니다. 슬퍼졌다를 잠깐 다시 보면은 이 말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 슬프다라는 말에 어지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나중에 문장 파트에 가서 그 뒤쪽에 보면은 피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배우게 되는 개념이에요. 이 어지다라는 말이 붙으면은 형용사가 동사가 되거든요. 성질이나 상태를 과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왼쪽 여기 글씨를 보면은 슬프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동사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상태의 변화를 과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다나 슬퍼졌다 모두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형용사 같은데? 그게 아니라 슬퍼졌다는 상태보다는 그런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형태들 중에서 어지다가 붙은 말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동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형용사의 하위 분류입니다. 성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상 형용사는 화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드러내거나 대상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아프다, 배가 고프다, 싫다, 좋다 이런 화자의 심리적인 상태 혹은 검다, 달다, 시끄럽다 같은 내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착하다, 아름답다와 같이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그리고 같다, 다르다, 낫다처럼
비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상 형용사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형용사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성상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시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대명사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철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영희도 그러하다. 이때 그러하다는 앞에 있는 고프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은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수능이나 아니면 고3 모의고사에서는 찾아보기는 잘 어려워요. 이것만 단독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 그리고 고1, 고2 모의고사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구분 기준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적으로 따져봐야겠죠? 동사는 움직임, 그리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것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준들이 중요한 겁니다. 동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이때 는은 왼쪽에 있는 니은과는 이형태 관계예요. 모음이 오면 니은이, 그리고 자음이 오면은 는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는으로만 얘기할게요. 동사를 보겠습니다. 밥을 먹는다, 산을 본다. 가능하죠?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갑는다, 배가 고픈다처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는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했어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라고 했죠. 형용사는 동사와는 달리 특정 시점에서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시제와 결합될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동사에는 올 수 있지만 형용사에서는 이 는이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 는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 의존명사 할 때 잠깐 봤었죠. 여기 이 는, 이런 어미가 붙음으로써 앞에 오는 검사하다라는 단어가 뒤에 오는 만큼을 꾸며준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는이 어미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검사하다라는 말을 마치 뭐처럼 바꿔주냐면 관형사처럼 바꿔주고 있어요. 검사하다는 움직임이 있는 동사잖아요. 근데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는 관형사의 품사로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질을 바꿔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 전성어미라고 하는데 전성어미에서의 전자는 뭔가를 바꾸다라는 한자어예요. 그리고 성은 성질을 얘기합니다.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그 중에서도 관형사와 같은 성질로 바꿔주는 어미이다 라고 해서 는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여기에 더해서 는이 여기 는 안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이렇게 아주 길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게 현재를 나타내는 만큼 동사에는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에서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이거는 가능한데 예쁘는 사람,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런 것도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 동사는 의도나 목적을 의미하는 려가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동사를 볼게요. 철수는 책을 사러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는 이유가 바로 책을 사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목적을 의미해요. 그 다음 나는 밥을 먹으려 한다. 이때 려는 내가 밥을 먹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가 형용사에서는 불가능해요. 볼까요? 나는 착하러 봉사활동을 한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 다음 영희는 예쁘려 한다. 이거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비문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에 화자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해요.
사다나 먹다 같은 것들은 모두 화자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형용사는 그냥 특정 시점에서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뿐이에요. 아, 그냥 물이 차가운 상태야. 그는 착해. 이렇게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들이 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죠? 그 다음 볼게요. 동사는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 있고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동사, 철수야 밥을 먹어라. 밥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공원에 가자. 청유라고 하는 거는 화자와 청자가 무언가를 함께 하는 걸 얘기하죠. 가능해요, 이것도. 동사에서는 다 되는데 형용사는 어떤지 볼까요? 영희야, 오늘부터 착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색해요. 그 다음, 오늘부터 성실하자. 이거는 청유형인데 이것도 굉장히 어색하죠. 이렇게 어색한 이유는 위에 살펴봤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명령이나 청유는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이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누군가가 그러한 행위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공원에 갈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형용사는 그러한 주체의 의지가 개입되어 할 수 있는 따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뿐이지 이거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의미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어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4번의 형용사 이 문장을 보면은 영희야 오늘부터 착해라. 이거 선생님 가능하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아마 제발 좀 착해져라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착해져라를 그냥 기본형으로 쓰자면은 착해지다일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뭐와 비슷해요? 슬퍼지다와 비슷하죠? 네, 똑같아요. 착하다라는 형용사에 뒤에 어지다가 붙어서 동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물론 슬퍼지다는 사전에 등재가 된 말이지만 착해지다는 사전에 등재는 되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지다라는 말을 써서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걸 잠깐 볼게요.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인사말로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행복하다, 건강하다는 형용사잖아요. 뒤에 오는 세요는 명령형 어미예요. 그래서 문법상 비문이 됩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걸 만약에 문법적으로 옳게 바꾼다면 슬퍼지다처럼 건강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복하게 지내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형용사는 특정 시점에서의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동사와는 다르게 시제를 표현하는 어미가 결합될 때 제약이 많고요. 그리고 또 형용사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의도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령이나 청유를 할 수가 없고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와도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지가 개입이 되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도 할 수 없고 청유도 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편 동사의 경우에 3번과 4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솟다 흐르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거 있죠? 인간이 아닌 자연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용 동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작용 동사들은 3번과 4번과 같은 것들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동사들에는 보통 주어가 자연물들이에요. 해가 솟고 강이 흐르는 것처럼요. 근데 그런 해나 강과 같은 것들은 모두 의지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야 솟아라, 해야 솟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걸 듣는 사람이 솟아야 되는 건데, 해는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물일 뿐이지.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저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허용될 뿐이라는 거.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더 알아보기 내용들이 꽤나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험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모두 열공!